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복지인연구소 김진흥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복지인연구소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댓글을 끊임없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댓글 하나하나에 답글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도 불구하고 저가 게으르다 보니까 그 댓글 하나에 답글 하나 올리는 것도 상당히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은 늘 마음에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법제론만큼은 꼭 20일에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올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12월 말까지 끊임없는 일로 바빴고 1월 초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PPT 자료를 구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PPT 준비를 하다 보면 14일 이전에 영상 하나를 제대로 올릴 시간도 없겠다라는 생각에 어제는 급 마음을 바꿨습니다. PPT 구축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PPT는 조금 엉성하더라도 그래도 요약 정리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PPT 자료 구축을 조금 미흡하더라도 우선 요약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할 요약 강의는요, 시간이 며칠 안 남았어요. 오늘이 1월 10일, 지금 제가 밤 11시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4일도 안 남은 3일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제론 2강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강에 1시간 반 정도, 2강이면 3시간 정도 해서 법제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되 꼼꼼하게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자주 나왔던, 그리고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영역 위주로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법제론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은 굳이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고요. 내가 법제론을 공부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수님. 그래서 막막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면 짧은 시간 내에 전체를 훑어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것들 중심으로 자료를 그나마 좀 만들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은 없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번 영상 1시간 반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2시간까지 갈 수도 있고요. 또 다음 영상도 1시간 반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법제론 실력에 5점 올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3시간 공부하고 5점 올리자 이러한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법제론 굳이 필요 없어, 나는 어느 정도 했어, 그러면 굳이 이 영상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1시간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뺏지 않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좀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법의 일반입니다. 법의 일반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초적으로 한두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법률과 명령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자, 법률입니다. 법률은 어떤 거죠? 법률안의 심의 의결하는 과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만이 법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국회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법률안을 제출하면 어디에서?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법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법률안을 상정할 수가 있고 아니면 정부에서도 법률안을 상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상임위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본회의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 의결이 됩니다. 자, 이때 의결이 되면 국회에서 의결이 되면 이 법률안이 어디로 가냐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로 갑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는 누구냐 하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에게 이송돼서 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결정? 공포를 하거나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아니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논의할 제의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서 상정한 그 법률안이 국회의 상임위와 그 다음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게 정부, 즉 대통령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거나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 즉 제의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거부해서 제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처음에는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의 찬성이었다 그러면 제의 요구가 들어온 법률안은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이번에는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제의를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법률은 이렇게 국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명령은 누구냐 하면 이 법률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해라 어떻게 해라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어요. 그러면 행정의 대표들이 행정의 수장이 그 법률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번에는 행정이죠. 행정의 수장인 대통령 이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시행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누구의 영이다? 대통령령이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총리령, 부령 등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시행규칙이 됩니다. 시행규칙. 그래서 시행규칙은 총리도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총리령을 만들 수가 있고요. 각 부령이라 그래요. 각부 장관의 영이죠. 그래서 부령이라 그럽니다. 또는 장관령이라 그래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들어낸 것을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령은 시행령, 그 다음에 각부 장관령은 시행규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 것이 뭐예요? 자치법규예요. 요즘은 자치법규를 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왜? 지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그러한 어떤 법률의 위력보다는 이제 지방자치에서 실시되어지는 조례와 규칙의 영향력이 상당히 파급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젠 지역사회의 자치법규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시험에도 자치법규가 자주 나오고 있다. 자, 이 자치법규는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제정한 자치에 관한 규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치법규는 원칙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내에서만, 그죠?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다 그러면 속지주의죠. 속지주의.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법령과 명령이 있다 그러면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 거죠. 이 조례는 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법은 국회에서 의결되지만 조례는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령, 법, 그리고 명령을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법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사무관에 제정한 법을 뭐라 그래요? 조례라 그럽니다. 다만 여기서 기억하세요. 이 조례를 만들 때에 모든 것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법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두 번째 의무를 부과하거나 세 번째는 벌칙을 정할 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라 이 법률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이 내용은 어디에서 그래서 조례에서 정한다. 이러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법률이 범위가 아니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것은 뭐다? 세 가지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부여할 때 이 세 가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규칙은 누구겠어요? 자, 명령은 행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시행할 것인가? 그래서 대통령령과 뭐예요? 각부 장관령이 있다 그랬죠. 총리령, 장관령이 있다 그랬죠. 규칙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은 행정에서 정하는 겁니다. 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의 대표, 우두머리는 누구죠? 맞죠? 시도지사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마디로 말하면 시도지사가 법령, 자, 상위법이 뭐예요? 법률, 그죠? 명령, 그리고 조례. 규칙 입장에서는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상위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령,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법령, 그리고 여기에 조례가 있어요. 왜? 규칙은 조례보다 미치기 때문에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정립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있죠. 조례와 규칙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조례는 누구의 범위 안에서? 법령이죠. 그죠? 법령. 근데 규칙은 법령 플러스 뭐예요? 자기보다 상위인 조례가 나와. 아, 법령과 조례가 나오면 아, 법령과 조례 밑에 누가 있어? 규칙에 대한 설명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시험에 그래도 자주 나오는 영역 중에 하나인 거죠.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은요. 여러분들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은 헌법 제10조부터 36조까지를 전체를 뭐라 그러냐면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법 제10조에서부터 36조까지를 통틀어서 기본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기본권에는 여러 가지 기본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이에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11조 평등권, 12조에서 22조까지 자유권, 그리고 참정권, 청구권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다시 넘어가서 이제 31조부터 36조까지가 나오는데 31조부터 36조까지를 사회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큰 틀에서 기본권은 헌법 제10조에서부터 36조까지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우리가 사회복지니까 그 중에서도 사회권에 대한 시험이 자주 나와요. 사회권은 다시 31조에서부터 36조다. 자, 그러면 31조부터 36조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31조는 교육권이에요. 교육을 받을 권리. 32조는 노동이에요. 근로의 권리이죠. 그 다음에 33조는 근로향상이라 그래서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을 의미합니다. 이때 공무원은 이 근로향상,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을 모두 다 취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법률에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무원은 할 수가 있어요. 왜? 공무원이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까지 해서 공무원이 우리는 일을 안 해! 라고 해버리면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공무원만큼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뭐예요?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을 취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35조는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고, 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양성평등을 포함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얘기이다. 그래서 31조부터 36조까지를 특별히 기본권 중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1조 뭐라고 했어요? 교육권. 32조 뭐예요? 근로향상, 근로권리. 그 다음에 33조는 근로향상,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을 얘기하고, 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5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 양성평등을 포함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권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 줄 것이 뭐냐면 34조 6가지예요. 자, 순서 기본권은 헌법 제10조에서부터 36조를 말한다. 그 중에서 31에서 36조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말한다. 그 중에서 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데 이 부분이 이 34조만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사회권 전체가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요. 34조만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자, 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두 번째 제2항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 자체만 시험에 나왔어요. 사회보장, 괄호 넣기, 사회복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자의 복지, 국가는 여자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네 번째는 노인과 청소년. 자, 여자, 그 다음에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또 다섯 번째가 별도로 시험에 또 자주 나와요. 장애자 있죠.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장애자인 경우는 단서가 있어. 여기는 단서가 없어요. 여자는, 노인과 청소년은 이렇게 했는데 장애자는 뭐 단서가 있어.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 장애로 인해서 생활 능력이 없을 때에만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다. 법령 아닙니다. 법령 아니고 법령은 뭐예요? 법률과 플러스 명령이 합쳐져서 법령인데 법령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누구는? 신체 장애자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가 성장하려 그러면, 장애인 복지가 제대로 뿌리 내리려 그러면 헌법의 34조 제5항 신체 장애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이 항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장애인 복지법은 늘 한계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여자, 노인과 청소년은 그 자체로 헌법에서 보장을 받는데 신체 장애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률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생활 능력, 이것으로 인해서 생활 능력이 없는 경우 다시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재해를 입은 사람들을 또는 예방하기 위해서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항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제3항 여자의 복지, 제4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제5항 신체 장애자의 복지, 제6항 재해에 대한 복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로 기억하세요. 기본권은 헌법 제10조에서 36조. 그 중에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적고 다음 중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해요. 그런 다음에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그리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 이렇게 한 다음에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유도 어때요? 이거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자유도 맞는데 그러면 근로의 권리가 아닌가?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근데 질문은 뭐였어요? 사회권적 기본권이라 그랬죠? 사회권적 기본권, 평등권과 자유권과 참정권과 청구권은 이 자체의 기본권인 것이고, 사회권은 교육, 근로, 근로양상, 그 다음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 다음에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그리고 혼인과 가족 생활에 대한 권리를 그 중에서도 사회권적 기본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장이 끝납니다. 제2장 사회복지 발달사 같이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모든 내용을 다 살펴보지 않고 그래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은 내용들만 추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듣고 내가 마스터했어 이게 아니에요.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만 조금 더 집중해서 또 알아둬야 되지만 시험의 빈도가 적은 것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 과정이 시험에 그래도 좀 나오죠. 영국의 사회복지법, 여러분들 사회복지 법제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엘리자베스의 급인법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 전에도 급인법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 급인법부터 우리가 법제로를 공부하는 것은 급인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국가에게 있다라고 최초로 명시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급인법부터 우리는 법제론 공부를 시작한다. 자, 엘리자베스 급인법이 언제예요? 1601년에 엘리자베스 급인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는 빈자, 근로 능력이 없는 빈자, 그동안 빈곤 아동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누었고, 빈곤 아동은 누구의? 도제라는 것을 통해서 구제를 했죠. 도제는 간의 수공업이에요. 그래서 빈곤 아동은 수공업을 배우게 해서 나중에 빈곤에서 탈빈곤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60년이 지나서 정주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정주법은 뭐예요? 정해진 거주지에서만 구빈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정주법입니다. 그래서 정주법은 거주지 제한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잘 사는 교구로 가면 더 많은 돈을 받을 것 같아서 거주지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못 사는 교구도 힘들어요. 왜? 노동력이 빠져나가거든요. 잘 사는 교구도 힘들어요. 왜? 빈자가 많이 오니까 구빈세를 더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둘 다 힘드니까 그러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만든 게 정주법이다. 빈민들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서 1662년에 교구에서 정착해 거주하도록 법을 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정착했을 때만 구빈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주법이다. 그 다음에 다시 60년이 지난 길버트법이 여기 정주법 다음에 작업장법이 나와요. 작업장법. 이 작업장법은 작업장 안에서 일을 할 때에만 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빈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60년 지난 길버트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길버트법은 특징이 있죠. 누가 만들어요? 맞아요. 길버트 의원이 주도한 길버트법은 일종의 작업장 개선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중간에 작업장법이 있었는데 이 작업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구빈 혜택을 받는데, 자, 일을 하면 일을 그렇게 막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 불량품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장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면서 길버트법이 만들어집니다. 길버트 의원은 작업장 개선 운동이 있어요. 작업장법에 대한 개선 운동을 실시합니다. 자, 어떠냐? 노동 능력이 있는 근면한 빈곤자, 작업장 중심이 아니라 근면한 빈곤자들은 작업장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도 공공구조를 받게 하는 원외구조. 작업장이 원외구제라 그러면 원외구제를 창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버트법부터 뭐다? 원외구제를 실시했다. 작업장 안에서만 구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생활하면서 일을 할 때에도 구제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외구제 제도를 창시하여 거택보호제도의 효시가 됐다. 집에서도 보호를 받는 그러한 제도의 효시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길버트법이 도입되면서 구빈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구빈세가 필요하게 됐죠. 그리고 다시 뭐가? 스핀-햄랜드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스핀-햄랜드법은요, 스핀-햄랜드 지역에서 햄랜드의 버크셔 카운티는 임금 보충 방안을 채택합니다. 자, 임금 보충 방안이라는 것은 임금을 어떻게 보충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수를 고려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임금을 보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버커셔 빵이 상당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행정장관은 빵 가격, 버커셔 빵 가격과 가족 중 아동의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빵이 10,000원인데 가족 수가 5명이야. 그럼 50,000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 가격과 가족 수에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임금을 생존 수준까지 보충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노동자의 구빈을 책임져 줬다 그러면 여기는 노동자 플러스 누구? 가족까지도 구빈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러니 구빈세는 어떻게 되겠어요? 구빈세는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구빈세가 더 많이 필요해지다 보니 이제 뭐예요? 교구들이 불만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구빈세를 낮추는 정책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1834년의 개정, 다른 말로 신빈민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정빈민법은 그런 좋은 의도에 나쁜 의도예요. 어떻게 보면 나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빈곤구제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라고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의 국가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적인 결함이나 문제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구조적인 계획이 시도나 제도적인 빈곤 구제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뭐예요? 통제하기 위한 사회 통제적이고 자녀적인 빈곤 구제법이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정 빈민법, 신빈민법은 어떤 거예요? 사회 통제적이고 자녀적인 빈곤 구제법이었다라는 건데,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개정 구인법에 3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4가지로 나눠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4가지라도 풀어보면 3가지인 거죠. 자, 첫째,
원외구제 금지의 원칙입니다. 아까 언제부터? 길버트법에서부터 스피넷랜드로 가면서 원외구제가 시작됐잖아요. 이거 구빈세가 더 많이 필요하니 원외구제를 다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금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약자나 질병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외구제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는 원내구제를 실시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열등처우의 법칙입니다. 열등처우의 법칙은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원칙 중에서 하나도 뭐예요? 보충성의 원칙도 있지만 열등처우의 원칙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 2023년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열등처우의 법칙이 있는데 그 열등처우의 법칙이 언제 만들어졌다? 맞아요. 1834년에 개정구빈법, 개정빈민법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서 열등처우의 원칙이 만들어집니다. 이 열등처우의 원칙은 어떤 거예요? 노동을 해서 생활하는 사람과 구빈의 혜택으로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는 우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구제의 수준을 최하급 국빈 독립 노동자의 생활 수준보다 낮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낮은 수준에서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김준은 일해서 이만큼 버는데 구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이만큼 벌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구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김준은이 노동에서 벌어들인 이 수익보다는 낮아야 된다. 즉, 열등해야 한다라는 것이 열등처우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작업장 심사의 원칙은 어떻게 보면 원외구제 금지의 원칙과 같이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장 심사의 원칙은 빈곤처우의 단순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를 통해 빈민을 작업장에 수용했다. 즉 뭐예요? 원내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외구제 금지의 원칙 또는 원내구제의 중심의 원칙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작업장 심사의 원칙 같은 말로 여러분들이 인식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원외구제 금지, 열등처우의 원칙, 그 다음 뭐냐? 전국 균일처우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만들어지고 60년 후에 뭐예요? 정주법이 만들어졌죠. 정주법이 왜 만들어져요? 잘 사는 교구로 가면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막 이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사는 교구도 문제, 잘 사는 교구도 문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을 도입하면 굳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겠네. 그래서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구제는 중앙행정기관이 빈민위원회에서 의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된다? 통일되도록 한다. 요 세 가지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사예요. 한국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입법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법제론 앞에 보면 연도를 암기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도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되 여러분들 이 연도를 다 암기해야 돼요. 교수님 암기해도 좋을 만한 것만 제가 추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면 좋고 여기에서 암기한 것이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책론에서도 나오고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나오고 다른 그러한 교과목에서도 중복돼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법제론 하나만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면 억울하겠지만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이 하나 연도 외우면 다른 과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십시오. 자, 1960년대에 만들어진 제정된 법이에요. 사회복지 법제론에서는 제정연도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정책이나 지역사회복지론 이러한 과목에서는 제정연도가 아니라 언제 시행됐느냐, 시행연도를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하나의 법에 대해서 제정연도와 시행연도를 각각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법제로는 제정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암기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1960년대 생활보호법 1961년에 제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중에 하나인 산재보험이 언제? 1963년에 제정되어지죠. 그리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63년에 만들어지는데 얘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19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사회보장기본법이 1995년에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의료보험법이 1963년에 제정되어지고 그 다음에 1977년에 그래서 강제 적용된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970년대 만들어지는 법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사회복지사업법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1970년. 요 정도 기억해 두시고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국민복지연금법은 73년에 만들어지는데 73년에 만들어질 때에 오일 쇼크가 발생하죠. 세계 오일 쇼크. 그래서 무기한 연기가 되어서 1986년에 국민연금법. 여기는 국민복지연금이에요. 근데 시험에서는 국민복지연금은 거의 안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법이잖아요. 1986년에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어지고 88년부터 시행되었다. 이거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법. 이 의료보호법은 생활보호법 안에 있다가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건강보험하고 다른 이거는 보호예요. 그래서 생활보호법에 있다가 의료보호법으로 1977년에 만들어진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980년대 만들어지는 법들이 있는데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이 전부 다 1981년입니다. 아동복지법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81년인데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 장애인복지로 바뀐 것이 1989년입니다. 그래서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고요. 그래서 노인복지법도 81년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이 언제? 70년에 제정이 되었죠. 이게 왜 여기에 나왔을까요? 그죠? 사회복지사업법은 70년도니까 여기 아까 했었죠? 그리고 국민연금법. 자, 국민연금법이 원래 73년에 만들어졌다가 이 뒷부분, 그죠? 86년에 국민복지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같은 말이죠, 이게. 같은 말. 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법이 1989년. 여기 아까 얘기했었죠. 어디예요? 장애인 복지법. 예, 여기. 이거랑 같은 거죠.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81년에 만들어졌다가 89년에 장애인 복지법으로 다시 거듭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990년대로 넘어가 볼까요? 1990년대 사회보장기본법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라 그랬죠.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9년 9월 7일. 1999년 9월 7일 제정됩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법이 폐지. 생활보호법 언제예요? 1961년이었죠. 앞에 보면 생활보호법 1961년에 제정된 것이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얘는 폐지가 되고 얘는 제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지금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1999년에 제정됐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가끔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면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이라는 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1993년에 제정되어져서 95년부터 시행되어지는 것, 이 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97년에 제정된다라는 것도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00년으로 넘어가 볼까요? 2000년에 의료급여법이 2001년에 전부 개정되면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의료보호, 그죠? 언제? 1977년에, 여기 오면 1977년에 의료보호법이 만들어지죠. 생활보호법에 있던 것이 의료보호법으로 1977년에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뭐예요?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어요. 왜? 국기법이 바뀌었잖아요. 생활보호법에서 국기법으로 바뀌면서 99년에 제정되면서 이 안에서 주거보호가 주거급여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여기도 보호에서 급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2001년에 개정되어진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에 5년간 한시법으로 만들어졌다가 한시조항이 삭제되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지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에 만들어지는데 이게 2014년에 기초노령에서 기초연금법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2007년에 제정돼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장애인연금법은 2010년에 제정된다라는 것. 그리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4년에
제정되어지고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도 2014년 12월에 제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법이 2018년에 제정되어지죠. 여러분들 이 정도의 연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들 몇 과목을 한꺼번에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남겨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장 여기에서 끝납니다. 자, 3장, 4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시험에 거의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넘어가시되 국제인권규약에는 A 규약과 B 규약이 있어요. 이때 A 규약은 사회권적 규약이다. 사회권 규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B 규약은 자유권 규약이다. 그래서 A 규약은 뭐다? 사회권 규약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B 규약은 자유권이라는 것은 시민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와 시민은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민권, 정치권, 권리, 정치적 권리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도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5장이에요. 5장부터 사회복지법제로는 5장부터 이제 끝장까지 시험에 자주 출제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회보장 기본법 언제 제정되어져요? 1995년이죠. 1995년에 제정되어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 자,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여기에서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중장기 재정추계죠. 그러니까 중장기니까 굳이 매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중장기 계획이니까 매년 할 필요까지는 없죠. 그래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경년이다.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보통 매년인데 중장기니까 뭐다? 경년으로 공부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국가와 지방자치만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아니죠. 국민도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 국민의 책임은 뭐냐?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과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 자, 뭐예요? 사회환경에 협력해라.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해라. 그리고 스스로 자립과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협력해라. 환경 협력해라. 정책에 협력해라. 그리고 자립과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게 국민의 책임이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적용도 있죠. 우리 사회보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외국인은 적용하죠? 상호주의죠. 외국인의 사회보장 제도를 적용할 때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하되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호주의를 평등주의라고 바꾸면 우리 혹하겠죠. 평등은 좋은 거니까 맞아, 평등주의 원칙에 따라. 아니에요. 평등주의 원칙이 아니라 뭐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은 적용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 기본법, 공공부조, 여기에서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또 하나의 어떠한 파트가 있다 그러면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대충 넘어갈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꼼꼼하게 용어의 정의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뭐죠?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적어도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말하는 사회보장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뭐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1, 2, 3입니다. 1, 2, 3를 얘기를 합니다. 사회보장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를 얘기한다. 사회복지 서비스 아니에요. 사회서비스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회보험은 어떤 거죠? 보험의 방식으로 뭐예요? 위기를 예방하는 것이죠.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뭘로?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보험의 방식 나오면 사회보험이구나. 자, 공공부조는 뭐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어떠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저생활이에요. 최적의 생활이 아니라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회서비스예요. 사회서비스 안에 복지가 들어갑니다. 2012년 이전에는 여기가 사회복지 서비스였는데 법이 바뀌면서 사회복지가 안으로 들어와요. 여기에 복지가 이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포괄적으로 사회서비스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요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그것을 뭐라 그런다? 사회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서비스라는 어떤 거예요? 장애인 복지, 노인 복지, 아동 복지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 서비스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나올 수 있다. 뭐예요? 평생 사회 안전망입니다. 자, 평생 사회 안전망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가 반드시 나오겠어요? 자, 평생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생애주기겠죠. 그래서 생애주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평생 사회 안전망에는. 그리고 어떤 거예요? 특정한 사회 위험에 발생하는 특수욕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생애주기의 맞춤. 그래서 평생 사회 안전망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보편적인 욕구와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다라는 거, 평생 사회 안전망에 대한 정의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공공부조 사회보험을 우리가 반드시 학습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공공부조 먼저 보고 넘어갈까요? 공공부조는 어떤 거죠? 아까 생활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인 공적인 프로그램이다. 공공부조는 공적인 프로그램이다. 공공부조는 법적으로 모든 국민이 보호 대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생활이 궁핍한 자의 절대 빈곤축이 주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보호 대상이 되지만 그 중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공부조 수급권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국한된다라는 거예요. 왜? 생활이 궁핍한 사람들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수에 국한된다. 필요한 재원은 뭘로 충족되죠? 재원은 일반 조세 수입으로 충당되어지고 수직적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왜? 조세라는 것이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형태이죠. 그리고 그러면 많이 낸 사람의 세금이 결국은 누구예요? 자산조사를 통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로 넘어가고 있으니 수직적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부조 수혜자들은 자산이 별도로 경제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 무기여 급여이다라는 거예요. 자, 공공부조 혜택을 받으려고 우리가 보험료를 내듯이 그 이전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공공부조는 기여 없이 내가 일정 소득이 부족해서 생활이 어려우게 되면 나라로부터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공부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무기여 급여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공공부조를 받으려면 반드시 뭐예요? 엄격한 자산조사를 거쳐 제공되는 선별적 프로그램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일반조세 선별적 프로그램. 그래서 공공부조는 규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왜?
공공부조를 받으려면요, 나라에서 시키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 대상자가 공공부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수혜 자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에 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공공부조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수급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조사에 응해야 한다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보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을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가입하지 않으면 사회보험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특징은 뭐다? 강제가입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강제가입을 함으로써 역의 선택과 뭐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역의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도 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강제가입을 통해서 뭐예요? 역의 선택, 도덕적 해이, 그 다음에 규모의 경쟁,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예방적 의미가 큽니다. 어떠한 미래 사건의 발생을 미리 우리가 사회보험의 형태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사회보험의 주된 재원은 뭐예요? 가입자의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기여금 내지 보험료로 조달이 되어집니다.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권리성이 매우 강하다. 보험 관련 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민간보험은 계약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법정사항을 신설, 변경, 폐지할 경우에는 국회의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야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은 9%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9% 받고 있죠. 그런데 내년에 만약 10%로 늘린다? 그럼 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만이 10%로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건강보험은 아직 맥시멈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미약하나마 서로 다른 소득계층 간의 수직적 재분배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 사회보험은 수직적 재분배의 기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수직적 재분배도 있다. 그러나 더 강한 것은 수평적 재분배의 기능이 더 강하다. 반면 사회적 위험이 서로 다른 계층 간에 수평적 재분배의 기능을 하고 있어 사회적 형평성을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돈이 많은 사람에게서 적은 사람에게로 가는 것도 물론 있어요. 왜? 많은 사람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수직적 재분배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건강한 사람이 낸 돈은 건강한 사람은 쓰지 않아요. 그죠? 결국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그 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으로,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이직한 사람에게로, 이처럼 수평적인 재분배 효과가 더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보험은 민간보험이 아닌 공적보험이다. 재원은 주로 수혜 대상자의 기여금, 아까 여기 기여금 있죠? 기여금과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일부 보험은 국가도 일부 지원해주고 있다. 자산조사를 실시해야 안 해요. 사회보험은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합니다. 일정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여금을 기여했느냐인 거죠. 보험료를 냈느냐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뭐 10년 이상 납입했고 뭐 60세가 도달했고 그러한 일정 요건들을 갖추어야만이 지급하게 되는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 사회보험과 사보험이라는 것은 민간보험이죠. 민간보험 간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들이 가끔 나오죠. 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사회보험은 뭐예요? 강제적 가입이라 그랬죠. 민간보험은 계약에 의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거죠. 나는 보험에 가입할래? 하면 가입하는 것이고, 나는 가입하지 않을래?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것이 민간보험인 거죠. 자, 기여금의 부과 기준은 사회보험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회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민간보험은 뭐예요? 내 선택에 따라서, 그죠? 위험 정도와 급여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와 기여금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은 최저소득을 보호하고 민간보험은 더 많은 보호가 가능합니다.
돈을 얼마 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이라 그러면 민간보험은 개인의 적절성에 그러니까 나가 미래에 더 많이 돈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개인의 적절성에 의해서 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인데 사회보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돼라는 사회적 적절성에 기반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법에 기반하고 있고요. 민간보험은 계약에 기반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운영 형태는 사회보험은 정부가 독점합니다. 민간보험은 다양한 경쟁 업체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사회보험은 비용 예측이 어려워요. 그러나 민간보험은 비교적 쉽다. 사회보험은요, 완전한 재정이 필요 없어요. 완전한 재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완벽하게 그 돈을 준비하지 않아도 계속 강제 가입이기 때문에 계속 그 돈이 누군가에 의해서 충족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회보험은 어때요? 그 돈이, 지출할 돈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자발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재정이 오히려 민간보험은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요. 목적, 결과 관련 의견에서는 사회보험의 목적과 이것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민간보험은 대체로 일치한다라는 것이고, 투자는 대체로 정부 업무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민간보험은 주로 민간 분야에 투자를 합니다. 자, 사회보험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 아닐까라는 거죠. 세금 등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 1 플러스 0.05N이에요. 이때 A 값이 3년 평균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급여액이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얘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회보험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민간보험은 인플레이션 보상에 취약합니다. 내가 가입할 때 20년 후에 100만 원씩 받을 거래. 야, 20년 후에 1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20년 후에 100만 원이 지금의 만 원의 가치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100만 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의 보상에 취약하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실 보상에 유리한 것은 사회보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회보장 기본법. 자,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이것을 뭐라 그래요?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에 대한 것도 가끔 나오죠. 이렇게 그냥 지문 중에 하나로.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문이에요. 건강하고 문화적인. 그래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예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자,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포해야 한다.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을 결정한다. 여기에 이렇게 괄호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그리고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의 내용입니다. 자, 사회보장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담보 제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양도, 담보, 압류할 수 없다라는 거. 일시전수권.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으나 압류할 수는 있다. 이렇게 나오면 좀 틀린 거죠. 없다예요. 양도도 안 되고 담보도 안 되고 압류도 안 됩니다. 자, 사회보장 수급권은 그 받을 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제한하거나 정지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이에요.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되거나
뭐 할 수 없어? 정지될 수 없는데,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한되거나 정지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도, 제한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도 어느 범위 내에서 그 제한 또는 정지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치야지 생활을 못하는 수준에까지 제한하거나 정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 그러나 법령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한하거나 정지할 때에도 무한정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제한과 정지가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보장 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서 어떻게 할 수 있어? 포기할 수 있다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내가 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생계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 권리를 포기했어요.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서면으로. 구두 아니에요. 서면으로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포기했더니 너무 생활이 어려워. 그래서 내가 포기했던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보장 수급권이 포기는 다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포기했던 것을 취소했기 때문에 사회보장 수급권을 받는 것이죠.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보장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보장 급여를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 그러면 포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원칙도 최근에 시험에서 이런 운영 원칙,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운영 원칙 첫 번째, 보편성의 원칙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할 때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해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한다. 이거 사회보장 기본법의 운영 원칙이에요. 자, 형평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 자, 뭐 이거는 뭐예요? 보편성이라 그랬죠? 모든 국민에게 보편성. 그 다음에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서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자 등을 참여시켜. 여러분들 힌트가 있어요. 뭔가를 참여시키는 거 있죠? 참여시킨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 이건 민주성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한다. 이것을 민주성이라고 그래요. 민주. 참여시키는 것은 민주성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과 연계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할 때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연계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공성이 있는데 이 공공성에서 시험에 또 자주 나와요. 사회보험은 누구의 책임이냐? 물어봐요.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 그리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누구의 책임? 국가와 플러스 지자체. 국가와 더하기 지방자치단체예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땡!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공공부조는 국가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땡!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과 연계성도 같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용의 부담입니다. 사회보장을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발생하겠죠.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 사회보장 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분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져야 한다.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와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한다. 자, 사용자는 대표죠. 그 다음에 피용자, 근로자, 그리고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담해야 한다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데 나 답 모르겠어 그러면 뭐뭐 해야 한다. 강제 규정은 일반적으로 별로 없어요. 법제론에서. 이처럼 부담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맞지. 부담해야 한다는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답을 못 찾겠어. 그러면 강제 규정이 잘못된 것 중에 강제 규정을 선택하는 것도 그나마 방법이다.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자, 여기는 딱 뭐가 나와 있어요? 공공부조는 그 사람의 생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뭐? 부담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겠죠. 왜?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부담 능력이 있는, 여기 힌트예요. 여기에 부담 능력이 없는이라 그랬으면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한다?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부담 능력이 있어. 예를 들어서 김진우는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서비스 이용료를 낼 형편이 되는 거예요. 부담 능력이 있어. 그러면 내가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부담 능력이 있는, 공공부조는 부담 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그러면 부담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는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공부조는 당연히 부담해야 하지만 뭐예요? 부담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할 수 있다 정도로만 언급해주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죠. 사회보장 기본계획. 여러분들이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나오면 전부 다 몇 년? 5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한다. 이는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은, 자,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은 5년이고요. 시행계획은 매년이에요. 당연히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한다. 자, 여기에 사회보장위원회가 나와있죠. 사회보장위원회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사회보장위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요?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자, 위원장이 국무총리고 부위원장이 3명이에요. 그런데 누구냐? 교복을 기재하고 교육부와 복지부, 교육부, 복지부, 기재부예요. 부위원장은 누구다? 교육부, 복지부, 기재부. 그 다음에 4개의 장관이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누구냐? 노동국으로 여행 간다. 노동국으로 여행을 간다. 뭐예요? 노동부, 국토부, 여가부, 행안부. 자, 이렇게 4가지. 이것을 포함해서 국무총리와 교육부, 복지부, 기재부, 노동부, 국토부, 여가부, 행안부를 포함해서 총 30명 포함해서. 자, 볼까요? 사회보장위원회에 시험에 자주 나왔었죠.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자, 위원장 누구다? 국무총리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위원장은 1명, 누구?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3명과 3명. 부위원장 누구예요? 교육부, 복지부, 기재부.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여기 있죠?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있죠? 여성가족부, 여가부 있죠? 국토교통부, 국토부 있죠?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되는 사람은 해서 국무총리, 교육부, 복지부, 기재부, 노동부, 국토부, 여가부, 행안부 장관이 들어가면 전부 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국무총리가 교복을 기재하고 노동국으로 여행을 간다. 누가? 국무총리가 교복을 기재하고 노동국으로 여행을 간다. 그래서 교복을 기재하고 교육부, 복지부, 기재부, 노동국으로 여행을 간다. 노동부, 국토부, 여가부, 행안부, 여행.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재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임기는 2년이에요. 임기는 2년이고 다만 공무원은 재임기간입니다. 항상. 자, 공무원은 뭐 몇 년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가끔 그렇게도 나와요. 공무원은 항상 뭐다? 재임기간으로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뭐예요? 실무위원회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둔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회보장급여법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약어로 사회보장급여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사회보장급여 및 이용 제공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2014년 12월에 제정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관련 내용 볼까요? 기본 원칙입니다. 요즘 기본 원칙이 시험에 자주 나오다 보니까 기본 원칙을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사회보장 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요.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사회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됩니다.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자, 여기서 보장기관은 누구냐? 용어의 정의에서 하겠지만 국가와 지자체. 보장기관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와요. 보장기관은 누구? 국가와 지자체다. 자,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하며 이들이 필요한 사회보장 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 급여가, 이게 급여법이잖아요. 그래서 사회보장 급여가 공정, 투명,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장 급여법은 뭐예요? 급여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보장기관은 즉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 급여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 시설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관들은 서로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보장기관은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이 사회보장 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보장기관은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우리 균형 발전이라 그러죠.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기본 원칙들이 있다. 자, 용어의 정의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랬죠. 사회보장급여법 용어의 정의 볼까요? 사회보장급여라는 것은 보장기관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니까, 급여라는 것은 뭐예요? 현금이냐 현물이냐 바우처냐 이런 거죠. 그래서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자, 수급권자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이렇게 권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건 수급권자. 그럼 수급자는 뭐냐? 수급자 헷갈리지 마세요. 수급자는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받고 있는 사람, 수급자. 권리를 가진 사람, 수급권자라는 걸 구분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지원 대상자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지원 대상자는 뭐예요?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라고 그럽니다. 자,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뭐다? 지원 대상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장기관은 강조했었죠? 보장기관은 뭐예요? 국가와 지자체라 그랬죠?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자체를 뭐라 그런다? 보장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급여법이니까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가 관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원 대상자와 신청,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의 주소,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시험에 누가?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다라고 시험에 나오면 틀린 거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자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족, 후견인,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지원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사회보장급여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라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서도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보장기관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국가와 지자체도 한마디로 말하면 공무원이겠죠. 공무원은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직권으로 신청할 때는요, 이 경우는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억해 두세요. 직권으로 신청할 때는, 왜냐하면 내가 김진우이 생활 여력이 열악하지만 나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왜 신청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권으로 신청할 때에는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지원 대상자가 심신미약이야. 그래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들이 있죠. 치매라든지 발달장애가 아주 심하거나 이런 경우들 있죠. 그래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지원 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심신미약, 심신상실인 경우에는 직권으로 동의 없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업무 담당자는 직권으로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국가나 지자체 단체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법인단체 시설기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신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을 지원할 수가 있고요.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신청인 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근거 법령, 수급 자격의 조사에 따른 조사의 목적, 조사 정보의 범위 및 이용 방법, 신고 의무, 정보의 보유기간, 파기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지원 대상자, 즉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됐을 때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동,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 대상자. 자, 같은 말이죠.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이퀄 지원 대상자죠. 필요로 하는 지원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된다. 자, 누구든지 어떻게 한다? 알려야 한다. 사회복지시설회장과 그 종사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장기관, 국가와 지자체에 알리고 지원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하고 직무상 그 지원 대상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여기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된다 그랬는데 직무상은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급권자 등에 대한 상담, 안내 및 일회 등입니다.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자 등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 안내, 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전화상담센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보장기관의 장.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고 보장기관의 장, 전화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이 신청, 사회보장급여를 내가 신청했어. 여기서, 위에서. 여기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어. 그런데 너는 대상자가 되지 않아. 이렇게 결정이 나온 거죠. 그런데, 나 억울하네. 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신청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90일이에요. 90일. 수급권자 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기억하세요. 60일 아니에요.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있죠. 9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임신했어. 내가 그때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어. 이의 신청을 하지 못했죠. 90일 이내에. 그러면 그 사유가 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해 그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 좀 병원에 입원했었어. 내가 임신했었어. 그 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90일인데 90일 동안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그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보장계획 볼까요? 우리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역사회 보장계획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내용이 반드시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죠. 자, 그러면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안에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지요.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종합계획 하면 전부 다 몇 년이라 그랬어요?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는데 지역사회 보장계획은 몇 년? 4년 단위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도계획이 있고 여기 시도계획이에요. 시도계획.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이거는 뭐예요? 시군구계획이에요. 두 개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시도계획이 있고 시군구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몇 년마다 4년마다 수립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년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 4년마다 수립하고 이것을 다시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것. 자,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 했잖아요. 그죠? 사회보장기본법 언제 만들어졌게? 1995년이었죠. 199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종합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했게? 5년마다 수립했잖아요. 그러니 사회보장기본법에 준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죠.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계획은 몇 가지가 있어요. 시도에서도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에서도 수립합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을 다시 쓰면 여러분들이 계획을 수립하면 일단 주민욕구를 받아요. 주민욕구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게 시도예요. 시군구 단위예요. 시군구 먼저. 자, 계획을 수립하면 지난번에 이런 문이 있었어요. 행재정. 행재정 계획. 자, 그래서 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재정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전문가가 제주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면요. 우리는 행재정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수립하면 이것이 담당 주무관들이 행재정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까지 끝나면 이게 전부 계획인 거예요. 이 계획이 끝나면 누구에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체 뭐예요? 심의. 의결 아니에요.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고? 이거 시군구 계획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군구의회에 보고합니다. 시군구의회에 보고. 그 다음에 누구? 제출은 어디?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이제 시도계획도 수립해야 되잖아요. 자, 이거를 언제까지 하게 해요? 이거를 9월 30일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9월 30일에 시도지사는 시군구 계획을 전부 다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는 제주시 계획, 서귀포시 계획을 시도에서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 각각의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다시 시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민욕구 플러스 그 다음에 시군구 계획 얘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행재정 계획도 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의를 하는데 이때 심의는 누구냐? 시군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만 시도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좀 전에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거 배웠죠? 그건 중앙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예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교복을 기재하고 노동국으로 여행을 간다. 그래서 총 30명이라 그런 건 사회보장위원회고 시도에는 앞에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있어요.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게 시도계획이니까 시도의회에 보고합니다. 시도의회에 보고해서 이제 보건복지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시도의회의 보고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까 얘기했던 사회보장위원회.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누구에게?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마무리됩니다. 자, 시군구 계획은 9월 30일까지라면 시도계획은 언제까지 할까요? 2달 차이에요. 그래서 11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에서 시군구 계획이 있고 이건 시도죠. 시도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복잡한지 특별자치시가 또 별도로 있죠. 세종시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는데 자,
여기에서 시군구는요, 시군구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쭉 적어 놓으면 돼요. 근데 시도는 누구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냐면 시도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시군구의 계획을 토스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 것이냐라는 것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시도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군구에, 그 다음에 시군구에 이런 얘기들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군구의 사회보장 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목표, 시도. 지역사회 보장 지표의 설정 목표. 여기에 똑같아요. 지역사회 보장의 설정 목표. 그죠? 그래서 이게 같아요. 그 다음에 시군구 사회보장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방안.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통계 자료의 수집. 통계 자료도 여기에 똑같이 있죠. 통계 자료. 왜냐하면 보장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보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 필요하고 목적, 목표 이건 보장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일반적인 내용들은 다 시군구를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것 정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도 계획은 앞에 시군구가 들어간다. 그리고 뭐 목표 설정이라든지 통계 자료 이러한 부분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외에는 시군구 계획의 범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군구 계획에는 이런 거죠.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간다?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들어간다라는 것 추가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 보장 계획.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변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기억하세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 변경할 수 없다 아니에요. 변경할 수 있어요. 어떨 때 연차별 계획할 때요. 보통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변경 절차는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따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또 뭐 해요? 평가도 할 수 있어요. 시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 보건복지부는 자기보다 밑에 시도 계획을 평가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자기보다 밑에 시군구 계획을 시행 결과를 각각 보건복지부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 평가해야 한다? 아니에요. 평가할 수 있다. 평가해야 한다? 아니에요. 평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 계획을 평가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시군구 계획을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 평가해야 된다? 아니에요.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우리가 아까 여기에 봤더니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실무 협의체를 본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누구 거예요? 얘는 시군구 거예요. 시군구. 그래서 시군구의 협의체 안에는 일반적으로 대표협의체를 얘기하는데 대표협의체 안에 누구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고 또 이 밑에 뭐예요? 실무분과를 둘 수가 있어요. 실무분과. 그런데 이 실무분과는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요 두 개는 법에 있는 거예요.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에 있고 실무분과는 뭐로? 조례로 정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실무분과는 조례로 정한다. 자, 보장기관의 장은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뭐로? 조례로. 시도의 조례 아니죠. 왜냐하면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자체가 시군구 산하이기 때문에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 구청장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도 둔다. 그래서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있고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때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또 하나 다루어야 될 내용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에요. 여러분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아시죠?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시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어디에 두냐?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시도에 들 수 있고 시군구에 들 수도 있고 읍면동에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보장 전담기구 1, 2, 3, 4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시도에만 둘 수 있다. 뭐뭐만 하면 틀린 거죠. 뭐뭐만 하면 틀린 거예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사회복지사의 자격은 어디 무슨 법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있고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어느 법에 있어?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담 공무원이 되려고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라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보장 급여에 관한 업무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 실태의 조사,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한다. 여기서 사회복지 공무원이 뭐는 하지 않을까요? 사회보험의 업무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회보험 업무는 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국가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자, 이제 오늘 진도 중에서 마지막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언제 만들어졌게요? 1970년. 이렇게 계속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 이념 사회복지사업법은 어떤 거예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이러한 것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이죠. 그래서 기본 이념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자신의 의사. 이게 자발성인 거죠.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이건 사회복지 사업법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법. 여러분들 장애인 복지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그럼 뭐예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해야 되고 공공성이 보장되어져야 되고 인권이 보장되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법의 기본 이념 4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법은요 자주 개정되었어요. 그 특징들이 있는데 1970년대 일단 만들어졌죠. 제정되었고 83년에 사회복지 자격제도가 처음 도입됩니다. 기억하세요? 1983년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그리고 1992년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만들어졌다. 이것도 지문에 많이 나와요. 언제? 1992년. 자격제도 언제 시행됐어요? 1983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언제 시행됐어요? 2003년. 그죠? 1997년에 사회복지 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평가제가 도입이 되죠. 97년에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평가제가 도입이 된다. 2003년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든다.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수립한다가 원래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다가 우리 방금 전에 했잖아요. 이게 언제? 2014년에 뭐예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있던 내용이 원래 사회복지 사업법에 있던 내용이 언제? 요 밑으로 싹 여기에서는 삭제되고 여기로 넘어갑니다. 언제? 2014년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계획이 여기 뭐라? 사회보장계획, 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뀐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지역사회 보장계획이 지역사회 복지계획으로 바뀐다. 땡! 지역사회 복지계획에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바뀐다. 언제? 2014년에 바뀌면서 실제로 시행은 2015년부터 시행되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012년에 법인 이사의 정수가 바뀝니다. 5인, 감사 2인에서 2012년부터 법인 이사가 7명, 감사는 2명. 감사
2인 이상으로 바뀝니다. 2012년에 왜 이게 바뀌냐면 2011년에 영화 도가니가 상영됩니다. 영화 도가니로 인해서 사회복지 시설들 문제 많네. 그래서 이제는 법인을 5명에서 이제 7명으로 늘리면서 이 2명은 그 시설 자체적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이사를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정수의 3분의 1은 소수점 이하를 버려서 외부 이사로 드려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7명이다. 7 나누기 3 하면 몇이에요? 2.xx 나오겠죠? 그러면 소수점을 버리는 거야. 그러면 2명은 외부 이사가 되는 거예요. 외부 이사. 자 그러면 다 7명이니까 7명에 2명은 외부 이사고 5명은 내부 이사가 되는 거예요. 내부 이사. 그래서 전부 다 합쳐서 7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관련 법을 포함되어 있으나 사회보험 관련 법은 미포함된다. 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험과 관련된 법은 미포함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회복지사업법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 노인장기요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하여 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로부터 한 주간을 사회복지 주간으로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죠. 자,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원칙입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본 원칙이에요. 일단 현금이 아니라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자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호 대상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시설, 단체 및 서비스 환경,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평가할 수가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가를 위해 평가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우리가 평가는 언제부터 한다 그랬어요? 아까 1997년부터 평가제도가 도입됐다 그랬죠? 제일 처음 평가한 것은 1999년에 최초로 평가가 시행되어집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가를 위탁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자, 사회복지사의 자격 취소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복지사 자격의 취득은 누구의 권한이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어가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두 번째,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세 번째가요. 이게 중요하네. 자격증을 대여 양도 또는 위변조하는 경우. 이 3가지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한다. 사회복지사 여기에 보면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고 요 3가지는 반드시 취소하고 그 외에 사회복지사의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된 고의 중대한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 기간 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위반조한 경우 이 3가지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의무채용시설이 아닌 경우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 사회복지사는 의무채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를 의무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 있어? 자, 어떤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대학을 얘기해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에 사회복지사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의무채용하지 않아도 돼요. 단 여가복지시설에 뭐도 들어갔네? 노인복지관도 들어가 있네. 그래서 노인복지관은 제외. 즉 노인복지관은 의무채용이다. 의무채용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어떤 경우
수화통역, 점자도서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여기는 사회복지사보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외되는 것이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도 어떻게 돼요? 제외 대상인 거죠.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포함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상담소는 안 해도 돼요. 성매매 방지 어쩌고저쩌고 위한 상담소, 성폭력 방지 상담소. 상담소는 사회복지사 의무 채용이 아닙니다. 왜? 상담 기관들이 사회복지 시설보다 먼저 시행이 됐어요. 이분들이 여기에서 상담사들이 이 역할들을 먼저 시행했는데,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그러면 우리를 반드시 의무 채용해야 돼,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먼저 포진되어 있었다, 그분들을 존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요양과 정신재활시설은 의무채용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노인 여가복지시설 중에 노인복지관을 제외한 여가복지시설, 그 다음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에서 수화, 점자, 통역,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그리고 상담소, 그리고 정신요양원, 정신재활시설은 사회복지사를 반드시 의무 채용해야 되는 시설이 아닌 예외시설이다, 제외시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가끔 나오죠.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가 있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기억하시고, 보수교육에는 사회복지 윤리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 정책 및 사회복지 실천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이에요. 여러분들 법인하면 시도의 허가사항,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하면 시군구의 신고사항,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법인 나오면 법인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거 시도 허가, 시설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시군구 신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과 감사 2명을 두어야 한다. 영화 도가니 이후에 2012년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 소수점 이하를 벌인 이상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그러니까 외부이사, 외부 추천이사라 그러는데, 외부이사, 외부 추천이사를 관리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구를 법의 사회보장, 시도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거나 아니면 시군구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둘 중에 하나에 위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시도사회보장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외부 추천 이사를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사를 추천하기 위하여 매년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어쩌고저쩌고를 어떻게 해야 된다? 후보군을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외부이사에서 안 된, 외부이사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라든지 사회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는 외부이사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 정도 추가로 기억하시고요. 이사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의 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현원의 몇 사람?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외국인은 2분의 1, 그죠? 그래서 특별한 관계는 5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다. 법인은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이게 왜 시도예요? 여기에 시군구라고 하면 뜰린 거예요. 왜? 법인이잖아. 법인은 시도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법인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든 신고하든 법인은 다 시도예요. 시설은 시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시설은 항상 시군구에 신고하거나 보고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법인 재산. 사회복지법인의 중요한 것 중에 재산이 있어요.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있어요.
여기에서 기본 재산은요, 상당히 중요한 재산이에요. 정관에도 기록이 되어지는. 그래서 기본 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합니다. 이 기본 재산은 함부로 이게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재산에 관해서는 매도, 중요, 교환, 임대,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변경을 하라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이러한 매도나 중요나 교환, 임대, 담보 이런 것들을 설정할 경우에는 1년 이상 장기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법인 설립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였잖아요. 마찬가지 기본 재산을 관리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남은 재산, 자, 법인을 해산할 때 법인 운영하다가 우리는 이제 법인 더 이상 안 할래라고 하고 해산하는 경우 있죠. 이처럼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어떻게?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에 귀속된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국가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귀속된 재산은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의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여기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을 다른 법인의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산한 법인이 이사, 본인 또는 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로 있는 법인에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자,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법인은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법인에 의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인 설립의 목적에 기반해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사용할 수 있다.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법인이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다 라는 거죠. 법인을 합병할 때도 있죠. A법인과 B법인이 합병할 때 그냥 합병해도 같은 지역에서는 합병하면 되는데 서로 다른 지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법인과 제주도의 법인이 합병할 때에는 이제는 하나의 시도가 아니잖아요. 두 개의 시도를 넘나들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로 넘어갑니다. 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이 법에 따른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법인 간의 합병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지역에서는 어떻게 돼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돼요. 합병할 때도. 그러나 서로 다른 지역의 법인이 합병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설이에요. 시설은 뭐라 그랬죠? 항상 시설은 시군구를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예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어떻게? 시군구에 신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법인은 시도의 허가, 시설은 시군구에 신고. 다만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된 임원의 결격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라는 것. 자, 사회복지시설의 보험 가입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험에 들어야 되는데 그 보험이 뭐냐면 첫째 화재예요. 예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화재 외, 그러니까 첫 번째가 화재고 두 번째는 안전사고에 의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 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그러니까 내 시설에서 이용하던 누군가가 신체에 부상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을 위해서 손해보험 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회에 가입한다. 두 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1번이거나 2번이에요. 5어예요. 손해보험 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공제의 책임공제에 가입하거나 둘 중에 하나 가입해야 된다. 어떤 경우? 화재와 안전사고에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각각 손해배상 보험
책임보험 또는 사회복지공제회에 가입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가 있다. 시설의 안전점검도 시험에 나와요. 시설의 안전점검 누가 해야 돼요? 시설의 장이 하는 거지. 그래서 시설의 장. 여기 국가와 지자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여기도 매년 아니에요. 정기 및 수시예요. 시설의 장,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누구에게? 당연히 시설은 시군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안, 시설의 개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해야 한다? 아니, 보조할 수 있다. 시설 수용 인원의 제한입니다. 각 시설의 수용 인원은요 300명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00명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데, 첫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지역 뭐 이렇게 해서 적합하다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회복지시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은 300명을 초과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시설의 서비스의 최저 기준. 여러분들 시설에 하니까 이것도 시도지사구나, 시군구청장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비스의 기준은 항상 누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서비스의 기준을 정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서비스 기준의 최저 수준을 정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 기준. 서비스의 최저 기준은 누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서비스의 최저 기준,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는 사람은 이거 시설에 장하면 큰일 나죠. 우리는 이 정도가 최고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비스의 최저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시설 운영자는 서비스의 최저 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시설의 평가하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도지사, 보건복지부로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 몇 년마다? 3년마다. 언제부터? 이거 1997년부터 한다 그랬죠? 그래서 최초 평가는 1999년에. 3년마다 1회 이상 시행규칙, 그 결과를 공포하거나 시설의 감독, 지원 등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다. 예요. 자, 운영위원회는 시설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는 거죠. 법인에는 이사가 있다 그러면 시설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죠. 시설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는 의결권이 없어요. 의결권이 없다. 뭐만 있다? 심의만 있다. 의결권은 이사회에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어떤 거냐?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시설의 이용자 대표, 보호자 대표, 종사자 대표, 이러한 사람들이 운영위원회가 됩니다. 시설 운영의 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평가, 종사자들도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근무 환경 개선, 그리고 거주자들도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주자의 생활환경 및 개선, 고충 처리, 그리고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중지, 시설과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들, 이러한 사항들을 심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뭐 회계는 없어요. 회계 관련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프로그램 관련, 근무환경, 인권, 생활환경, 이러한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운영위원회 임원은요 5인 이상 15인 이하입니다.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진다.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2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같은 호 내용이 없으니까 요거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도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 단위의 광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있다. 각각 모두 다 독립법인이고요. 한국과 광역은 필수로 둬야 된다. 지역은 둘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볼까요?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여기는 필수예요. 필수.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둘 수 있다. 시군구는 뭐예요? 임의예요. 임의. 그래서 한국과 광역, 시도 단위는
사회복지협의회를 반드시 둬야 합니다. 그러나 시군구 단위 지역 사회복지협의회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한국이든 광역이든 지역이든 협의회를 뒀다 그러면 독립법인이다라는 거예요.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즉 독립법인이다. 모두 다 지역도 만약에 시군구 단위의 협의회를 둔다 그러면 독립법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는 조사, 연계협력, 교육, 자료수집 관행물, 계몽 홍보, 자원봉사 활동진흥, 기부문화 조성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 이게 나왔었어요. 이거. 자, 여기는 한국이죠. 한국은 우리나라 중앙이잖아요. 그러니 중앙은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중앙협의회야 협의회라고 한다. 협의회만 해당합니다. 근데 시험에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시군 구청장이 위탁하는, 한국인데 시군 구청장에 위탁하는 걸 하겠어요? 아니죠. 같은 레벨을 보라는 거죠.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그 다음에 시도 및 중앙협의회가 위탁하는 사회복지는 시도가 위탁하니까 시도협의회. 시군 구청장이 위탁하는 거는 누구예요? 지역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중앙협의회 및 시도협의회가 위탁하는 사업은 누구? 시군구 협의회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중앙, 시도는 뭐예요? 시도협의회, 그 다음에 시군구는 시군구협의회, 이렇게 주어와 같은 레벨을 보시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서둘러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중요한데 좀 넘어간 것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 분명 존재할 겁니다. 제가 완벽한 강의를 위해서 강의를 하진 않았어요. 그러려면 강의 준비를 더 해야 되고 PPT 작업 자체가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마 14일 이전에 강의를 못할 것 같아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했던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모 잘 해주시고 영상 보시면서 법제론 1점, 2점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1시간 반, 2시간은 좀 투자해 볼 만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함 이해해 주시고, 다만 여러분들의 실력은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더 성장하고 더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는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잘 관리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뒷부분도 제가 어떻게든 좀 해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업로드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